정의란 개념은 참 오묘하고 독특하다. 영어 불어 사전을 뒤져봐도 번역할 길이 없다. 프랑스 작가이자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르클레지오 작가가 한 말입니다. 정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감정적 공유의식과 가족 같은 결속력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문화는 양날의 검처럼 부작용도 존재해 가끔씩 어리석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현재 베트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또다시 한국의 은혜를 배응망덕으로 갚고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축구 감독은 이런 은혜를 배응망덕으로 갚는 베트남에 나이스 굿바이라는 말을 남긴 채 감독직을 거절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서 연봉 삭감 논란을 비롯한 여러가지 구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기부를 하며 감독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응웬 수원푹 총리와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인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동참을 호소한 지난 3월 박 감독은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를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한다며 흔쾌히 $5,000를 전달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베트남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며 이 작은 기부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있었던 홍수 피해로 베트남 중부지방이 쑥대밭이 되자 박항서 감독은 $3,000를 기부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호아이안 베트남 축구협회 사무총장 겸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중부지방 수혜성금으로 사비 $3,000를 회원 및 선수단 직원들이 모은 성금 약 $1,350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감독은 자신과 동료들의 작은 보탬이 중부지방 주민들의 어려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실력 좋고 정 많은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작년부터 베트남에서는 한국 감독의 열풍이 거세게 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 축구팀 호앙아인 질리아는 이태훈 기술위원장을 1군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베트남 프로축구 1부 리그에는 이미 정혜성 호치민 FC 감독과 이응실 비에텔 FC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태훈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에 합류하게 되며 베트남 프로축구 1부 리그 무대에 한국인 감독은 3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성공 스토리가 축구 한류로 번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이태훈 감독이 부임할 당시 호앙아인 질리아는 1부 리그 14개 팀 중 11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최다 실점도 2위에 오를 만큼 조직력도 개판이었고 팀 분위기 또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구단은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닌 감독을 경질하고 이태훈 기술위원장을 급히 1군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이태훈 감독은 팀이 힘든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동계훈련 때 팀에 합류해 선수들의 파악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팀의 체질 개선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베트남 최고 명문팀을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팀의 성적을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태훈 감독은 하위권에서 개판치던 호앙아인 질리아를 상위권으로 올려놓는 또 한 번의 기적같은 코리아 매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해 경험해본 바 있습니다. 배은망덕의 국가라는 호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베트남을 먹여 살리는 한국을 배신하고 게이단렌에 가입해 친일 행보를 이어가며 예고도 없이 한국 국적의 비행기를 돌려보냈습니다. 태극기를 변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들을 언급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베트남 입국 금지로 강제 격리당하던 한국인이 베트남 전통 음식 반미를 빵조가리라고 불렀다는 다소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유였습니다. 하위권 팀을 상위권으로 올려놓은 이태훈 감독 역시 베트남의 뒤통수 때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축구 V리그
V리그의 호앙아인 잘라이 감독이었던 이태용 감독이 소속팀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태용 감독의 해고 통보가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하위권 팀을 상위권으로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구단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리그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쓸쓸하게 퇴장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경기가 남았으면 리그가 끝난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한 경기 남은 상태에서 해고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감독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주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조치입니다. 베트남의 현지 축구 관계자들 또한 이러한 베트남 구단 측의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하위권이던 구단을 맡아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구단의 역사 중 하나인 이태용 감독에게 큰 무례를 범하는 것이다. 송별식은 못해도 그간의 수고와 업적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마땅히 마지막 리그까지 치르게 하는 것이 맞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이태용 감독은 2013년 이후로 최초로 V리그에서 상위 리그에 진출할 자격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베트남 축구 클럽은 감독을 그동안의 업적과는 무관하게 쉽게 경질하는 안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등 위험에 직면했을 때 경질을 당하는 것인데 이번 이태용 감독의 경질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호앙아이는 이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대표팀 수석 코치로 있던 응웬 반단을 새 감독으로 영입했습니다. 이태용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자마자 팀은 대기록을 수립하는데요. 구단 창단 이후 사상 최초로 6연패를 기록한 것입니다. 호앙아인의 팬들은 구단에게 들고 일어나고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져 팀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구단주는 아이쿠 이거 큰일났다. 이태용 감독이 실력이 좋아서 팀 성적이 좋았던 것이구나. 안되겠다. 이태용 감독에게 다시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해봐야겠다는 파렴치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받은 이태용 감독은 나이스 굿바이 라는 말을 남긴 채 감독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배신의 아이콘 베트남을 뒤로 한 채 캄보디아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베트남의 행보는 과거에 어떠한 공을 세운 것과는 무관하게 감독이 경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태용 감독뿐 아닙니다. 호치민 FC의 새 역사를 쓴 정혜성 감독도 구단 측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정 감독은 지난해 호치민 지휘봉을 잡은 후 2017년 승격 이후 2년 연속 12위에 머물던 팀을 무려 준우승시켰습니다. 하물며 2019년에는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리그컵에서는 사상 최고 성적인 4강에 올랐습니다. 한일 월드컵 4강, 남아공 월드컵 16강 수석 코치, K리그 제주와 전남 감독을 역임한 25년 경력의 리더십으로 호치민 구단을 맡은 정 감독은 사상 첫 AFC컵 진출까지 이끌며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 감독조차 베트남 축구팀 앞에서는 철저한 의뢰 불가했습니다. 11경기에서 5승 2무 4패 승점 17점으로 리그 5위지만 2위 비텔가의 승점차가 겨우 2점에 불과하고 플릿리그 포함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즌 도중에 갑작스럽게 감독 교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는 자진 사퇴라고 허위 보도하였지만 정 감독의 말은 다릅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감독 모두 팀에 부임하기 전 박항서 감독과 함께 코치진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타지 베트남에서 둘도 없는 동료로 지냈습니다. 현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협회 구단에서 한국인 감독에 대한 어이없는 대우에 대해 박항서 감독이 매우 불쾌했다고 전했습니다. 먼 타지에서 동고동락한 동료의 안타까운 소식에 박항서 감독은 먼 거리를 이동해 이태용 감독을 위로차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공항에는 뭐 또 하나 꼬투리 잡으려는 베트남 취재진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지만 박항서 감독은 어떠한 인터뷰도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베트남의 조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은 축구팀은 갑,
감독은 을이라는 개념이 철저하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주니까 네가 성적을 잘 내든 말든 내 마음대로 연봉을 삭감하겠다. 네가 성적을 잘 내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는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치민 사상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핵심은 표면적으로 공산주의 기반 위에 자리한 심층적 사상으로 민족주의와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협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일부 베트남 교민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속을 챙기고자 베트남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리고 베트남을 비판하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모두 날조된 영상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베트남 유튜버들조차 베트남의 바가지 문화나 뒤통수 문화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들의 모순된 행동은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던 코로나가 풀리면 한국인들의 돈이 베트남으로 유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은 자국에 지속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친구가 되고 과거에 어떠한 관계를 맺었던지 현재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언제든 당교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번 해고한 후 성적이 안 좋아지자 바짓가랭이를 붙잡던 팀의 요청을 뿌리친 이태용 감독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태용 감독님 화이팅! 딱 남자네. 남자는 이런 맛이 있어야지. 제발 박항서 감독도 이런 기회가 오길. 박항서 감독님 아주 유능한 분이시지만 솔직히 전 박항서 감독님보다 이태용 감독님이 더 멋있군요. 질질 끌지 않고 결단력 있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이란 쉬이 변하지 않듯이 그 나라 국민성이란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배신이 뼛속 깊이 박혀있음에 절대 안 빠집니다. 베트남에서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베트남은 국민성 자체가 배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불쌍한 이태용 감독님, 베트남을 떠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위조 달러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공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생물학전에 이은 두 번째 통화전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 유튜버 마라쿵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공이 20조 달러 규모의 위조 달러를 발행, 세계 시장에 유통시키려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중공은 바이러스 확산을 서방 국가에 대항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식한다. 첫 번째 전장이 생물학전이었다면 두 번째는 통화시장이다. 마라쿵제는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중공의 수단은 악랄해지고 있다. 미국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이는 중공이 지난 2월 짜놓은 알고리즘에서 예측했던 바다. 이번에는 중공의 국가대표팀이 나선다. 10배 규모 자금을 시장이 푸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화폐 제조공장 직원을 인용해 중공 국가대표팀이 찍어낸 위조 달러는 위패감별 기로도 감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공은 위조 달러로 달러 고갈에 따른 외환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유포시켜 세계 경제를 교란하려 한다는 것이다. 화폐 공장들 외국 지폐 위탁 제조.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중국인 조조배중공사 산하 여러 공장에서 지폐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폐에는 중국 화폐인 인민폐만이 아니다. 화폐 제조는 위조를 막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도, 브라질, 폴란드, 네팔,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 공장에 화폐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조기술이 위조 지폐 생산에도 그대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조 달러는 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박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민간 범죄 조직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자금을 동원한 조직적 발행이다. 마라쿵제는 이런 의미에서 중공의 달러 외환 보유고는 사실상 가짜라고 지적했다. 위조 달러로 얼마든지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기축통화의 하나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결제통화다. 마라쿵제는 중공은 감별이 불가능한 위조 달러로 전 세계의 물자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유포된 위조 달러가 세계 각국에 얼마나 유통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막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은 당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50년은 후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폐 공장, 리는 대량 수입 북한 기술자들도 목격. 중공이 위조 달러를 대량 발행하려 한다는 제보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나왔다. 중국이 최근 캐나다에서 대량의 말을 수입했고 지폐 제조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장쑤성 군산의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을 인용해 해당 공장이 캐나다에서 대량의 린넨을 수입했다고 전했다. 린넨은 달러 지폐 주재료다. 달러 지폐는 75%의棉花와 25%의 린넨으로 만들어진다. 소식통은 또한 중국 최대 지폐 제조 공장이 있는 허베이성 바오딩에서 전문 인력들이 군산으로 파견됐다고 했다. 그는 바오딩에서 군산으로 파견된 인력들은 중국어를 하지 않았다. 조선인 같았다. 또한 달러화 제조 전문가들이었다. 중공이 가짜 달러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군산 지폐 공장 직원의 말을 전했다. 북한은 위조 지폐 제조 기술로 널리 알려졌다. 핵심은 노동당 39호 판공실이다. 39호 판공실은 북한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로 1970년대에 설립됐다. 전 세계의 거래망을 두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노트 제작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파견된 인력들이 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군산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39호 판공실과 관련성이 의심된다. 중공은 이미 위조 지폐를 대량 유통시켜 상대방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물자를 사재기 한 전례가 있다. 마락 흥제는 다수의 서방 국가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모른 채 공식 발표만 믿고 있다가 중공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중공의 위조 지폐 발행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몇몇 중화권 네티즌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뉴스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세파릴럼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디일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상 전시 제재를 선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전원지였던 중국은 우한을 통째로 봉쇄하는가 하면 뒤늦게 감염자가 속출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 비상자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 대응 조치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주요국이 연일 전례 없던 재정과 금융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3개월여 지나가면서 어느 나라가 잘 버티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더 힘들어하는지가 조금씩 한걸음나고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 조건은 크게 5가지로 추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와 둘째는 재정과 금융이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자 가장 먼저 발작한 곳은 금융시장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호황을 구가한 미국 증권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초 최고점 대비 최대 30% 폭락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시장 불안 해소에 나섰다. 연방준비제도는 더 낮출 여지가 없는데도 불과 보름 사이에 2차례에 걸쳐 금리를 1.25%포인트나 낮추는 비컷을 단행했다. 그래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2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더니 또다시 2조 달러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 개인 소득 9만 9천 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최대 1200달러까지 차등 지급하는 긴급 지원금도 마련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위험 증폭.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세계 각국에서도 재정과 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팬데믹에 빠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재정 상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 역시 재정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부를 쌓아놓은 이들 나라는 급한 대로 국채를 찍어 얼마든지 재정을 확장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탈리아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미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이탈리아를 지원하려면 결국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이탈리아를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 5천억 유로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이탈리아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과 금융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축통화국 미국과 준기축통화국 일본은 돈을 바로 찍으면 된다.
위기가 찾아오면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엔화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게 현실이다. 인플레이션 같은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보는 데는 경제 강대국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재정과 금융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하면서 한국은 올해부터 재정 적자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 이어 100조 원 규모의 금융특별조치와 소득 하위 70%에 대한 4인 가구 100만원 긴급 지원까지 시행되면서 재정 적자는 더 커지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부양을 저금리에 의존해온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대로 내려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재정과 금융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 내부의 산업 생태계 탄탄해야 코로나 사태 대응에 필요한 셋째와 넷째 조건은 의료 체계와 산업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보자. FT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느냐, 통제가 가능하냐의 핵심 변수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 여부라고 지적했다. 사망자가 속출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라는 의외로 의료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는 일찍이 선진국이 되면서 재정을 허수분인 양력여 복지 지출을 거침없이 늘려나갔다.